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보통은 자신에게 잘해주고 친절하면 호감을 느끼고 나도 그만큼 잘해줘야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친절하고 잘해주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이용해 먹을지 고민하고 만만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사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한 아들 하나와 남편 이렇게 넷이서 함께 살고 있어요. 며느리랑 같이 산다고들 하면 보통은 며느리를 불쌍하다, 안 됐다, 고생한다 라고들 하잖아요. 우리 집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원래 가난하게 태어나 악착같이 안 해본 일이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며 오빠와 남동생의 학비를 벌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생활력이 참 강했습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되려고 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아오면서 좋은 점 중 하나긴 해요.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법도 좋은 점 중 하나입니다. 워낙 힘들게 살아왔다 보니 조금만 행복한 일이 있거나 편하면 그게 그냥 다 좋은 것 같거든요.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다리를 놔줬는데 정말로 남편과 저는 잘 맞았어요. 성격이나 성향 같은 것들도 비슷했지만 무엇보다 살아온 환경이 몹시 비슷했습니다. 물론 그때 남편은 고등학교도 나오고 운이 좋게 취직도 공장이지만 그래도 대기업으로 되어서 앞길이 별로 걱정이 없었지만 말이죠. 저는 원래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었는데 남편과 결혼하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업주부로 일평생을 살았어요. 아이도 낳고 배도 고프지 않고 뭐 나름 남부러울 필요가 없었죠. 대단히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로 먹고 살만하고 돈 없어서 자식 학교를 못 보내는 삶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은 결혼하고 5년간 임신이 되지 않아 속만 끓이던 때 선물처럼 찾아와준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부는 아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특히 제가 그랬어요. 원래 큰소리 치는 일도 싫어하고 화도 잘 없는 사람인데 아들만 관련이 되면 이상한 기운이 솟고 말도 지지 않고 잘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흔히들 그걸 엄마의 힘이라고들 하죠. 그리고 저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아들은 바르게 잘 자랐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아들 말이죠. 아이고 정환이는 속 썩이는 일 하나 없죠? 어쩜 그렇게 바르게 인사도 잘하고 싹싹하고 공부도 잘한다면서요? 내가 정환이 엄마면 밥 안 먹어도 아들 얼굴만 보고 있어도 배부르겠네. 남들이 보기에도 그럴 만큼 완벽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늦은 만큼 더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하는 아들로 점주해 주신 게 분명하다고 말이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 굳이 결혼을 재촉하지 않아도 결혼하겠다고 본인의 배필을 찾아온 것까지. 정말 살아가면서 속 한 번 썩인 적 없고 엄마 아빠가 입댈 구실 한 번 준 적 없는 아이였어요. 그랬기에 저희 부부는 아들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입 한 번 대지 않고 그러라고 했어요. 나는 우리 아들 안목이면 다 믿는다. 네가 데려온 사람인데 어련히 괜찮을까? 그죠 여보? 그럼.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며느리는 겉보기엔 굉장히 평범했습니다. 인물도 평범했고 성격이나 다른 조건들도 그냥 다 평범했어요. 한 가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엄마 없이 아버지 밑에서만 커서요.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바로 어머니 없이 아버지 밑에서 컸다는 것과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결혼해도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대견하고 기특한 것이었지만 사실 저는 걱정이 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젊은 아이들과 생활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다를 거고 집에 사람을 하나 더 들인다는 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할 일도 많았으니까요. 게다가 아들 장가 보내놓고 우리 둘이 전국 방방곡곡 여행이나 다니며 즐겁게 살려고 했더니 그건 좀 늦어지겠네.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해요. 그리고 정환이 나가고 나면 바로 행안이 쓸쓸할 수도 있을 텐데 당분간 같이 살면 좋죠 뭐. 영원히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생활하다 보면 불편할 테니 몇 년 같이 살고 나면 독립하고 싶어 하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됐는데 더 정을 주기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보나마나 지들 독립자금 모으려고 그러는 걸 거야. 그니까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돈 모아서 집 살려고 그러는 거지 뭐. 너 생활비 꼭 받아라? 생활비는 무슨. 그리고 뭐 지들끼리 돈 알뜰하게 모으기로 하고 그런 거면 욕할 필요 있나.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줘야지. 친구들이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뒷말들을 했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도 괜찮았어요. 아니 오히려 대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은 애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기특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아들네 부부가 저희와 함께 사는 동안 생활비 한 푼 제대로 준 적 없지만 그걸 문제 삼았던 적도 또 서운해했던 적도 없어요. 물론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활비 한 푼 못 받을 수 있냐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결혼하고 저희 집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낼 방만 인테리어 다시 하고 가구 새로 드리려고요. 그래, 니들이 살 방이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정말로 딱 자기들이 살 것만 사오거나 고치거나 했지만 그것도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저도 생활력이 참 강하다고 했잖아요. 며느리로 들어온 아이도 그런가 보다 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 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섭섭한 부분이 생기기는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냥 생신 집에서 하는 게 어떨까요?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편하게 먹으면서 말이죠. 매해 전화 남편 생일에는 아들이 좋은 식당에 데리고 가서 밥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뭐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이 그렇게 해주면 기분이 좋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집에서 간단히 밥을 먹고 용돈도 그전에 주던 것보다 줄었습니다. 아마 며느리 때문이긴 하겠지만 점점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전과 같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 서운한 감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며느라기에 대한 고민도 물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며느리는 저희와 정을 붙이려 하지 않았어요. 늘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거리를 뒀고 휴일이나 쉬는 날에는 늘 외출했고 저녁은 어느 날은 먹고 왔다는 이유로 어느 날은 다이어트를 한다는 이유로 거의 저희와 먹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한 집에 살지만 얼굴 볼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딱 전형적인 요즘 애들이지 뭐. 처음에 네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뭐 어쩌고 한다 그랬던 것도 다 결혼 전이라 너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던 거고 어른들이랑 말 섞기 싫어하는 거 다들 그래. 불편한 거지 뭐. 그렇게 불편하면 나가 살지. 돈은 돈대로 모으고 싶고 어른들이랑 마주치고 싶지 않고 하여튼 요즘 애들 다들 싸가지가 없다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말해도 저는 사실 며느리 편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었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럴 수 없게 되더군요. 어머니, 저 오늘 미역국 먹고 싶은데 해주시면 안 돼요? 어느 날 그 부탁이 정말 고마워 미역국에 불고기에 잡채까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해서 먹였던 게 실수였을까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툭하면 저에게 먹고 싶었던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러면서도 생활비는 한 푼도 주지 않았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집에 얹혀 사는 건 아들과 며느리인데 어느 순간 제가 마치 식모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때 되면 밥해다 먹이고 청소나 빨래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며느리와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다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이제 힘들어서 더는 안 되겠다. 니들 먹을 건 니들이 하고 청소나 빨래도 니들 방이나 니들 건 각자들 알아서 해. 나도 내 생활이 있고 여긴 나랑 네 아버지, 시아버지 집인데
우리가 너희 집에 얹혀 사는 기분 들어서는 되겠니? 한번 따끔하게 이야기했는데 아들은 그제야 죄송하다고 제가 신경을 못 썼다고 사과했지만 그 말을 듣는 내내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저에게 싫은 소리 들은 게 처음이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물론 마음에는 걸렸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여태 편하게 제가 밥이며 청소며 빨래며 다 해준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더군요. 그냥 어머님이 다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저나 애아빠는 일하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시니까요. 애 다 키워서 결혼시키고 독립할 나이까지 됐는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들의 며느리까지 뒤치다거리 해야겠니? 순간 욱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생활비 때문에 그러세요? 저를 마치 돈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돈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있고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니들 식모가 아니지 않니? 니들이 먹을 밥, 청소, 빨래 정도는 각자 해라. 이것마저 싫으면 독립을 해. 독립을 하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던 건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알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며느리가 잘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뭘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밥을 해두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었고 혹여나 제가 밥을 해두지 않는 날에는 배달 음식을 먹고는 치우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빨래는 아무렇지 않게 늘 세탁기에 들어가 있었고 말이죠. 어느 날 무심코 방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얼마나 치우지 않았던 건지 정말 엉망진창이더군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 지경이 되고 나서야 그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제가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라도 내라 이렇게 말을 했고 기본적인 살림을 해주겠다고 합의를 받습니다. 며느리가 30만 원, 아들이 30만 원씩 각각 내기로 했지만 며느리는 그마저도 처음 3개월 이후로 한 번도 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민들은 자잘한 고민처럼 느껴질 만큼 아주 큰 고민거리가 저희 집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라고 했대?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괜히 애들 스트레스 받으니까. 바로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며느리도 아들도 별 문제 없다고 했지만 아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질 않았어요. 저는 사실 그 마음고생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더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안 그래도 얼마나 지옥일까 싶은 마음에 말이죠. 며느리가 점점 더 아나무인처럼 나와도 별다른 말을 못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건 세탁기에 그냥 돌리면 안 되고 섬세로 돌려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진작 이야기해주지 그랬니? 아니,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척척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빨래에 대해 짜증을 낼 때도 또 간이 너무 세잖아요. 저는 약간 싱거운 게 좋다니까요. 그건 싱겁게 하면 맛이 없는 음식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싫다는데. 그리고 이건 너무 짜잖아요. 제가 전에 나이 들면 혀가 둔해져서 평소보다 더 간을 세게 하게 되니까 어머님이 느끼는 것보다 조금 싱겁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말만 어머님이지 정말 저를 무슨 식모 부리듯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도저히 못 참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가, 너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네? 시아버지에게 그런 꾸중은 처음 듣는 며느리가 상당히 놀라 당황하긴 하더군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편하다 해도 그렇지 어디서 그렇게 어른한테 막말을 해? 네 시어머니도 다 시간 쪼개가며 네 일 도와주는 건데. 죄송합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은 못할 망정 앞으로 조심하도록 해라. 알겠니? 며느리는 알겠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몇 번씩이나 숙였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어요. 그 잠시뿐이었고 그냥 남편 앞에서 조심할 뿐이었지 말입니다. 야, 너는 어째 며느리 시집살이를 네가 아는 것 같다? 그러게, 내가 이 나이까지 주부 습진에 달고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독립하라고 해. 안 한대.
그럼 아무것도 해주지 마. 그러자니 너무 마음이 쓰여서. 이게 진짜 마음이 약한 게 문제라니까. 며느리 임신 못한다고 속상해할 거라고 이러는 거잖아, 지금. 근데 정말 며느리는 마음고생이 심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마음고생한다고 그 화풀이를 남에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새 며느리가 임신을 못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 되면 온 집안 식구들이 며느리 눈치만 보게 되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에도 엄청나게 예민해지고 짜증을 냈었거든요. 아니, 집이 너무 춥잖아요. 그 가스비 얼마나 된다고 아껴요. 어머님, 돈 없으세요? 몸이 따뜻해야 아이도 잘 들어서는 건데. 제가 찬 음식 안 먹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면 먹고 싶은데 이렇게 배려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아이가 들어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승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냈지만 다 받아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말을 했습니다. 아이 갖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저는 나름 본인을 위한다고 한 말이었는데 며느리는 거기에 또 잔뜩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건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어머님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제 마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요. 한 번은 집에 여동생이 놀러왔던 적이 있어요. 아이고, 저 성품으로 잘도 엄마 되겠다. 네? 이모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성격이 더러워서 들어서려던 애도 도망가겠다고.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덜했다. 우리 언니 고생 그만 시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서 살면서 해. 왜 붙어있는 건 지가 붙어있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신경질이야. 우리 언니가 네 하녀야? 응? 보자 하니까 이게? 제가 이 집에 살든 말든 이모님이랑 무슨 상관이신데요? 여기 우리 언니 집이니까. 네가 우리 언니 막대하니까. 그날 여동생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갔어요. 며느리한테 너 한 번만 더 이런다는 이야기 들리면 자기가 짐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올 거라고 마지막까지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말이죠. 사실 말릴 수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을 만큼 받았고 그 때문에 요즘 성격도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를 위해서라도 아들과 며느리를 하루빨리 일찍 독립시켜야 했어요. 남편과 상의를 끝내고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다 앉혔습니다. 니들 나가라. 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나는 더 니들이랑 같이 살다간 내 성격도 버릴 것 같고 또 진심으로 니들이 미워질 것 같으니 나가. 어머니, 제가 짜증내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앞으로 조심할게요. 며느리는 나가라는 말에는 또 깨갱거리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필코 저 둘을 내보내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나는 이제 그 말도 안 믿을 거고 10년이면 니들도 돈 모을 만큼 모으지 않았니?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손에 주부습진 달고 살아야 되겠니? 나가. 아니, 갑자기 이렇게 그러시면... 집 알아볼 시간은 주마.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알아보고 나도 니들 나가는 거 대찬성이다. 사실 진작 내보내야 한다고 몇 번 말했는데 니들 어머니가 그래도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하면서 나를 설득시킨 거야. 더 이상 들을 것도 없고 더 있겠다는 말은 안 들은 걸로 칠 테니 나가라.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님. 며느리는 남편을 설득하겠다는 듯 불렀지만 남편은 단호한 얼굴로 며느리를 잠시 바라보곤 방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아니 어머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하잖아요. 이미 나가라고는 예전부터 이야기했지 않니? 니들도 이제 제발 독립 좀 해. 나 힘들어서 니들이랑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제 이야기를 가만 듣던 아들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가자. 우리도 부모님 속 그만 썩이고. 아니 당신까지 왜 그래? 지금 당장 어떻게 나가? 서울에 집값이 얼만 줄은 알아? 조금 욕심 덜 내면 충분히 이사 갈 수 있어.
그런 집은 싫다고 했잖아. 집 크기를 포기하던지 아니면 가까운 걸 포기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당신이 선택해. 그리고 나도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언제까지 부모한테 얹혀 살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더 있는 건 불효야.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리고서는 아들도 일어서 방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 다 자리를 뜨자 며느리는 저를 확 노려보더군요.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저한테 이런 식으로 복수하시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너 내보내는 거 아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보내는 거니까 나가. 진짜 나가라고요? 나는 마음 바꿀 생각 없다. 네가 버티고 있으면 어디 시골로 이사 가자고 네 시아버지랑 벌써 얘기도 끝냈어. 그러니까 나가. 제가 너무 단호하게 나가자 며느리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오만 인상을 다 찌푸리더니 쾅쾅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쿵 하고 엄청 큰 소리를 내며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집 크기, 위치 포기 못해. 주제에 맞게 살아야지. 그 나이 목도를 이렇게 철이 안 들었어? 나가면 집안일은? 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거 다 못한다고 했잖아. 내가 도와주면 되잖아.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청소하시는 분 불러도 되고. 그렇게 돈 팍팍 써대면 언제 모으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너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이냐? 돈 한 푼도 안 받고? 용돈 드리잖아. 너는 안 주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한테 용돈을 안 준다는 걸 아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어머니가 그래? 누가 그랬는지가 중요해? 나가기 싫으면 이혼해. 나는 우리 엄마 그렇게 고생시키는 사람이랑 더는 못 살아. 너 10년간 했으면 됐어. 뭐? 이혼? 당신 말 다 했어? 농담 아니니까 잘 생각해라. 그 말의 끝으로 더 이상 둘의 말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이제 정말 나가야 한다는 걸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들어보니 사실 돈도 돈이지만 본인이 살림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동안 이 집에 붙어 있었더군요. 뭐 대충 예상은 한 부분이지만 저를 정말 식모처럼 생각했다는 사실에 화가 다시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세탁기 안에 빨래를 넣어놔도 도로 아들네 침대 위에 가져다 놓고 배달 음식을 먹은 것들을 다 그 방 안으로 밀어 넣어놨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폭발한 듯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용기 치워주는 거랑 세탁기 돌릴 때 같이 돌리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뭐가 그렇게 힘든 거면 네가 하면 되겠네. 저는 일하잖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한테 꼬박꼬박 생활비 주는 네 시애비도 자기가 먹은 건 설거지는 자기가 한다. 그렇게 말하니 다시 입을 다물더군요. 여태 생활비에 한 푼이라도 보탰으면 당당하게 소리쳤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고 말이죠. 네 주변 사람들은 네가 속옷 빨래도 네 손으로 안 하고 시어머니 시키는 거 아니? 그 말에는 입술을 꼭 깨물더군요. 너나 나나 이제 그만하자. 나도 너 그만 미워하련다. 그니까 빨리 집이나 알아봐. 그리고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야, 너 채증 다 훅 내려가는 것 같다. 너도 참 미련하다 미련해. 그걸 10년이나 참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냐? 이번엔 진짜 내보낼 거지? 그럼 이번에는 정말 나가기로 한 것 같아. 아들도 집 알아보러 다니는 것 같고 남편도 단호하고. 너도 마음 변하지 마라. 절대. 그럼 안 변하지.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타이밍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들이 한창 집을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계약을 하려던 때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을 온 집안에 발표한 겁니다. 35 넘어서 노산이라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기가 제일 위험하니까 움직이는 것도 조심하고. 그래서 말인데요. 당분간 이사 가는 거 조금 미룰 수 없을까요? 10년 만에 한 임신이었어요. 이미 아들도 남편도 저도 어느 정도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이가 들어섰다고 하니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이제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었나 봅니다. 어머니가 정말 고생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해서 지금 이사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 당분간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랑 이 사람이 다달이 무조건 생활비는 내겠습니다. 이 사람도 무조건 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네, 어머님.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조심할게요. 상황이 그런데다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손주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남편도 단호하게 말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도 내심 엄청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내심 엄청나게 기다렸던 소식이라 너무 반가웠고요. 저도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오는 아들네 부부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당분간은 더 있어라.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는 몸조심 각별히 잘하고. 그럼요. 얼마 만에 생긴 귀한 아이인데요. 한동안 저희 집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어디 외출하면 손주가 생겼다고 자랑만 한참 했고 주위에 축하도 받고 말이죠. 그리고 아기들 용품 파는 곳을 그냥 지나칠 수도 없겠더군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다가 주면 아직 남자아인지 여자아인지도 모르는데요. 아이 그래도 예쁜 아기 용품 가지고 있으면 예쁜 아기 낳는다지 않니? 하면서 정말 웃음꽃이 피었어요. 웃음꽃이 피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했거든요. 타이밍도 참. 그러게나 말이다. 10년 만에 임신해 노산이라 몸도 조심해야 하는데 아휴 이걸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당연히 못하지. 너도 고생할 팔짱가 보다. 요즘은 고생해도 행복하다니까. 오죽하겠어. 10년 만에 생긴 손주인데. 그리고 며느리는 퇴근만 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뜨끈한 곳에 누워있게 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회사도 쉬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건 며느리도 아들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무리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며느리는 입덧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도 곧잘 먹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가졌을 때 입덧을 무척 했던지라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뭐가 먹고 싶다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라 조금 고생스럽긴 했어요. 물론 당시에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해달라는 건 다 해줬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집에 선물을 한가득 들고 왔더라고요. 아이고 짐이 왜 그렇게 많니? 회사분들이 저 임신했다고 다들 축하 선물로 이렇게 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해라. 며느리가 오랜 시간 임신으로 마음고생한 걸 아는 회사 동료들이 하나 둘 선물을 준비해줬다고 하더군요. 아기 옷이랑 신발, 장난감, 그리고 임산부들을 위한 영양제나 화장품, 그리고 과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너도 뭘 좀 드려야지 않겠니?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고민하는 듯한 얼굴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제가 그 전부터 왜 어머님이 싸주신 김밥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도 오늘 마트 가서 재료 사오려고 했다. 그거 혹시 조금 많이 싸주실 수 있을까요? 왜? 얼마나 많이? 한 200줄 정도. 200줄이나? 뭐하게? 회사분들이랑 나눠 먹게요. 어머님 김밥 너무 맛있어서 다들 좋아할 것 같아서요. 사실 200줄이란 말에 순간 헉한 건 있습니다. 그걸 점심으로 먹으려면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10줄, 20줄도 아니고 200줄이면 정말 엄청난 양이긴 하잖아요. 그건 좋은 생각이긴 한데 200줄이나 그렇게 회사 사람들이 많아? 네, 다른 팀 직원들한테도 좀 돌리고 하게요. 요즘은 임신했다고 축하 선물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뒤로 욕먹는 분위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안아줄 수가 없겠더군요. 뱃속에 있는 손주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는 건 상상만 해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한 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정말 김밥 200줄을 하려니 돈도 돈이지만 재료의 양만 해도 상당하더라고요. 아니 장사하시게요?
김밥을 조금 많이 싸야 할 일이 있어서요. 혼자 하시는 건 아니죠? 이 정도 하시면 몸살 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직원에게 웃으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정말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김밥이 또 집에서 싸려고 하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이잖아요. 게다가 남들이 먹는 건데 예쁘게 싸야 할 것 같아 공을 좀 들이느라 정말 시간도 많이 들었고 말입니다. 거의 밤을 꼴딱 새웠어요. 아이고, 양이 너무 많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네가 들고 나가기에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 아직 완성도 덜 돼서 내가 나중에 점심시간쯤 네 회사로 갖다 주면 안 되겠니?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200주를 다 싸고 도시락에 하나하나 포장하고 정말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고생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계속해야 되는 일도 아니고 한두 번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싸준 도시락을 차에 다 싣고 며느리에게 이제 곧 며느리 회사로 출발한다고 톡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혹시 방에 화장대 옆에 서랍 안에 있는 그 회색 봉투 좀 가져다 주세요. 바로 방 안에 들어가 며느리가 말한 서랍을 열고 바로 위에 있는 회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쌓여있는 약봉투와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이게 또 뭐야? 하고 얼른 그것들을 주워 올리니 피부과에 다녀온 듯 며느리가 피부과 약을 처방받은 게 있더라고요. 피부과 약은 독해서 임산부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 전에 처방받은 건가 보다 하고 날짜를 확인했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더군요.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하고 주워 올리는데 다른 것들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산부인과에 갔다 온 것 같은 흔적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병원을 잘 다니나 보다 했는데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불임치료를 받는 수첩 같은 거였거든요. 병원을 방문한 날짜와 환자 이름이 다 적혀있는. 이게 왜?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더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설마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걸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않냐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며느리의 회사로 갔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니겠지 설마.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곤 도시락을 챙겨 들고 며느리의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많아서 한꺼번에 옮기지도 못했어요. 아이고, 이게 다 뭐야? 너무 축하해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와, 오늘 점심 안 나가도 되겠다. 너무 맛있겠어요. 저 이렇게 예쁜 김밥 처음 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가 나머지 김밥을 챙겨 올라갔어요. 뭐 너무 감사하다며 호들갑 떠는 반응을 바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정말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섭섭한 감정이 들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잘못 눌렀는지 한층 더 낮은 곳에 섰어요. 거기서 다시 내려가는 걸 잡아 올라타고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그냥 옆에 있던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2달 정도 더 이러다가 어머니 때문에 유산했다고 하려고. 그 사이에 약을 좀 올려서 나한테 화내게 해야지. 자기 때문에 10년 만에 얻은 손주 유산했다는데 집에서 쫓아낼 수 있겠어? 평생 죄인처럼 나 떠받들고 살아야지. 왜 진짜 이 생각을 못했나 몰라. 그니까 노산이라 안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고 동네 소문 다 내놨더니 회사에서도 일 안 시키고 집에서도 완전 공주라니까.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오늘도 김밥 200주를 다 싸서 들고 왔어. 내 말 한마디에. 그니까. 그래, 다음에 만나서 술 한잔 하자. 그래. 내가 사줄게.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 임신을 한 거고 그게 다 우리 집에 계속 눌러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저 때문에 유산을 했다는 거짓말을 해 저에게 죄책감을 준 다음 평생 눌러앉을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이런 식으로 저를 부려먹고 말이죠. 전현이? 정말 분노로 온몸이 떨린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어요. 잠시 거기서 서 있다가 며느리에게 전화 오는 걸 보곤 다시 며느리의 사무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일단 들고 있던 김밥은 위에 올려놓고 생각해보기로 하고 말이죠. 하지만 손과 발은 계속해서 떨려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사무실 앞에 다시 섰을 때였어요. 아니, 왜 안 올라와? 잠시만요. 근데 이 김밥 너무 맛있다. 아까 그분이 다 싸신 거야? 누구세요? 어머니? 친어머니 안 계시잖아. 어머, 미안. 아니에요. 하도 오래돼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예요. 가정부? 네. 요리를 참 잘하시네. 그래서 쓰잖아요. 저를 정말 식무 취급을 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눈이 확 돌았던 것 같아요. 이성의 끈을 다 놓았습니다.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언제 올라오셨어요? 며느리는 제가 혹시 들었나 싶어 말을 더듬거리면서 어머니라는 말은 절대 뱉지 않더군요. 제가 그런 며느리를 보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뭐?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도시락을 냅다 며느리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김밥이 며느리 얼굴에서 다 터져 흘러내렸어요. 며느리는 물론 직원들까지 모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 일단 진정하세요. 어머니? 조금 전까지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라고 한 사람에게 어머니라고 하니 직원들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 직원들을 힐끔 보던 며느리가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일단 나가서 얘기하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아니, 나는 여기서 이야기해야겠다. 이거 놔라. 그리고 이야기하며 며느리의 손을 확 뿌리쳤습니다. 세게 말이죠. 며느리는 잠시 휘청거리더니 뭔가 머리를 굴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배를 감싸주더군요. 아 하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이지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는 더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저 배가... 아니, 이분 지금 임산부신데 이러시면... 왜? 무슨 배? 화장실 가고 싶니? 임신은 무슨... 제 그 말에 며느리가 배를 잡은 채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제가 뭔가 알고 있나 싶었던 거죠. 너 임신 안 했잖아! 제 그 소리에 며느리는 그 자리에 우뚝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너 방금 비상구에서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 뭐? 2달 정도 뒤에 나 때문에 유산한 걸로 꾸며서 평생 나를 죄인 만들고 얹혀 살겠다고? 그리고는 집에서부터 들고 온 불임 치료 수첩을 며느리의 얼굴로 집어던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게 뭔지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러가더군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오는데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제발 남편한테만은 비밀로 해주세요.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면 당장 나갈게요. 내일이라도 나갈게요. 이건 알아. 그렇게 며느리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무슨 정신으로 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싶을 만큼 말이죠.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엉망진창인 부엌을 보고 그곳에서 주저앉아 엉엉 소리가 나게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간 다 퍼준 제가 바보 같아서도 그랬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될 가족들의 충격이나 제가 느낀 배신감 등 온갖 감정이 다 들었거든요. 이게 다 뭐야? 당신 무슨 일이야?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놀라서 제게 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울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며느리가 임신한 건 다 거짓말이라는 것과 저를 가정부 취급했던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중에 저 때문에 유산했다고 말하고 우리 집에 계속 살 생각을 했던 것까지 전부 말입니다. 이 인연이... 남편은 정말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은 난생 처음 봤을 정도로 말입니다.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며느리는 일찍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말이죠. 아마 아들이 오기 전에 저희에게 용서를 빌고 아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빌려고 그랬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했어요.
남편이 며느리가 들어서자마자 정말 처음 보는 표정과 말투로 엄청나게 화를 냈거든요. 너랑 이혼 안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아들하고 연 끊을 거다. 아버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임신한 그거 거짓말까지는 용서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면서 그걸로 지 시어머니 부려먹고 시어머니 때문에 유산했다고 거짓말해서 이 집에 죽을 때까지 얹혀 살면서 대접받을 생각을 해? 지 시어머니 죄인만 들어서? 이런 괘씸한 년을 봤나? 나는 너같이 못된 애랑은 가족으로 못 산다. 그때였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들이 이 모든 대화를 다 들은 겁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려갖고 손을 덜덜 떠는 모습을 봤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냐니까? 아들의 손에는 아마도 며느리 먹으라고 사온 것 같은 귤이 떨어졌어요. 거실을 구르는 그 귤을 보며 저는 정신을 놨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저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충격으로 정신을 놓은 거라고 하더군요. 온 김에 검사를 다 받아보라는 아들과 남편의 말을 뒤로 물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없더군요. 친정으로 보냈어요.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낼 거라고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며느리가 몇 번이나 집을 찾아와 울며 매달렸지만 아들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합의 이혼을 해주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하겠다며 소송 준비를 한다고 하자 그제야 며느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아이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마침표를 찍었어요. 나중에 들은 사실이지만 며느리는 회사에서도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뭐 당연하겠죠. 시어머니를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라고 했고 그리고 거짓 임신을 해 유산도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꾸면서 평생 얹혀서 할 생각을 했다는 게 사내에 파다하게 다 소문이 퍼졌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더군요. 불임에 나이가 거의 40이 다 된 여자는 눈을 많이 낮추지 않은 이상 재혼을 하기에는 사실 힘들긴 하잖아요. 그것 때문인 건지 어떤 건지 아들에게 자주 찾아오고 연락도 자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합치자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선 봐라. 아직은 그럴 생각 없어요. 네가 그러고 있으니 그 아이가 자꾸 연락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결혼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만나나 봐. 그렇게 여러 번 설득해서 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마음에 들었는지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상대는 올해 35이 된 공무원이었어요. 상대 측에서도 저희도 서로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지만 아이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고 굳이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아들아이가 결혼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저는 올해 방황하면 어쩌나 걱정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곧 며느리도 알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이 결혼할 여자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연락하지 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제 말을 끝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들 그간 가족으로 산 정도 없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직 귀에 선하네요. 아마 며느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후회할 겁니다. 우리 집 같은 시댁이 그리고 저렇게 본인에게 잘했던 남편은 세상 그 어디에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제 아들을 보며 평생 괴로워하겠죠. 그게 며느리가 받을 벌이고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 뭐 별일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사실 그게 아니긴 한데 말입니다. 아들이 새로 만나는 그 여자는 얼마 전에 만나니 아이가 참 참해 보이고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뭐 물론 가족으로 살아봐야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쓰는 오늘은 엄청 춥거든요. 여러분들도 늘 옷 두껍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30대 막바지의 나이에 들어선 여자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요. 저랑 친한 친구들 중에선 결혼한 건 저랑 어떤 친구, 이렇게 둘뿐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아직 출산을 안 했고요. 이제 40줄 들어설 나이인데도 임신에 대한 강박도 없더라고요.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아이 없이 부부끼리 오붓하고 여유롭게 사는 모습도 꽤 괜찮다고 여겨왔네요. 물론 제 눈에는 세상 누구보다 어여쁜 저희 아이입니다만 꼭 이런 식으로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자신들만의 행복을 꾸려 살아가는 모습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이니까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남들은 어떻게 하고 사나 관심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미혼 아가씨로 지내고 있었다면 이런 숨막히는 체험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으니까요. 저를 숨막히게 하는 요인이 뭐가 있었을까요? 높은 확률로 기혼 여자들의 골칫덩이로 자리 잡는다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 시댁 말이에요. 제가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것은 29대의 일이었어요. 원래 남편하고는 그 전부터 알던 사이였는데 남녀 관계란 것이 희한하더라고요. 별것 아닌 계기로 금세 연인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남편이 저보다 1살 위예요. 저랑 출생일이 고작 반년 차이라서 사귀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동갑 친구처럼 지내면서 연애를 시작했었죠. 마음이 잘 통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았고 제 앞에서 으스대거나 잘난 체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남자랍시고 연상이랍시고 그걸 내세워서 제 위에 군림하려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제가 남편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면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담배를 질색하는 점도 좋았고요. 적당한 나이에 연애를 시작해서 무난한 계기를 통해 결혼까지 가게 된 연인이었으니 정말 평범의 극치를 달린다고 봐야 했겠죠. 양쪽 집안의 경제 수준도 엇비슷한 정도였고 남편이나 저나 금전적인 가치관도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결혼 직전의 일이었어요. 예식장 날짜까지 다 잡아놓은 상태였고 저는 시댁 제사에 참여했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이건 거의 명절 수준 아니야? 오빠가 분명히 음식 몇 가지만 간단히 하고 끝나는 게 이번 제사라고 하지 않았어? 어?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과일 사온 거잖아. 음식 몇 개랑 이런 과일 올리면 끝이야. 지금 장난해? 이 광경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아주 본격적으로 판이 깔아져 있잖아. 이렇게 규모가 클 줄은 몰랐어. 그리고 오빠, 왜 아까부터 내 눈 피해? 나한테 캥기는 거 있지? 솔직히 말 좀 해봐. 제사가 원래 이렇게 큰 행사였던 거야? 그리고는 시댁에서 목도한 것은 식은땀이 났었지요. 시댁 쪽 분들이 저한테 부담 가지지 말고 천천히 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조금 일찍 갔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미 음식이 엄청나게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분명 그랬었어요. 제사가 자주 있는 대신에 늘 약소하게 상 차리고 금방 끝나는 정도라고요. 하지만 마치 명절날을 연상케 만드는 제사 음식의 향연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습니다. 딱 보니까 느낌이 심상치 않았어요. 제가 퇴근하니까 남편이 결국 꼬리를 말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기는 늘 제사 준비가 다 끝난 후에야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규모가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안 따져보고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 하나에서도 저는 이 시댁 집안이 제사를 오직 여자만 피 터지게 준비하고 남자들은 뒷짐지고 있다가 나중에 거드름이나 피우는 곳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인 남편이 제사에 하등 일손을 거들지 않고 살아왔었던 것이죠. 게다가 제사는 시댁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몇 차례는 큰 댁에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건너뛸 수 없고 온 시댁 집안 식구들이 다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제사만 1년에 10개가 됐어요. 말이 1년에 10번이죠. 달력에 표시를 해놓으면 이게 상당한 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의 제사 때문에 한 달 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이럴 수가. 큰 제사가 이렇게 많은 것도 놀랍고 이걸 다 꼬박꼬박 챙기는 것도 놀랍지만 내 남편 될 사람이 여태까지 제사 음식하는 걸 단 한 번도 일손 거둔 적이 없다는 그게 솔직히 난 가장 놀랍네.
아니, 과정을 제대로 본 적도 없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건가? 막바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심경이 참 복잡했었네요. 그렇다고 결혼 직전이었는데 제사 운운하면서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애써 제 마음속의 불안을 달래가며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죠. 결혼은 어차피 남편이랑 둘이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니 시댁의 제사가 이렇든 저렇든 결국 그것은 부수적인 요인이라고 치부하기로 했던 거예요. 인생이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만 흘러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바람이 무색하도록 시댁의 제사는 제 결혼 생활의 골칫덩이로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댁에서 벌어지는 제사 준비의 풍경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남편 성이 최 씨거든요. 그럼 제사는 최 씨 집안의 행사잖아요. 그런데 최 씨 집안의 행사를 우습게도 최 씨들만 준비에 거들지 않는 모습이 기가 막혔습니다. 최 씨라는 성을 달지도 않은 여자들이 허리를 두드려가면서 쭈그려 앉아서 그 제사 음식들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코미디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우선 분위기 파악을 하려고 저는 전혀 나대지 않은 채 가만히 시키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지켜보려고 했던 것이죠. 어라? 쇠가 빠지도록 제사 준비할 때는 보이지도 않던 남자분들이 제사상이 다 차려지고 나니까 어디서 갑자기 옷들을 멀끔하게 차려입고 튀어나오는 거야. 정작 제사 준비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 여자들은 음식을 하느라 지저분해진 차림새 그대로 구석에 박혀 서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제사를 설날, 추설 이렇게 명절날에만 간략하게 드리고 말거든요. 온 가족이 다 모인 김에 제사를 드리자는 취지에 가깝고요. 음식도 제사용으로 따로 안 해요. 제가 그런 풍경만 보고 살아왔으니 시댁의 제사를 보면 볼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충격적이었어요. 둘째야, 튀김하고 시루떡하고 이런 것들부터 얼른 챙겨라. 떡이 이번에 잘 됐으니까 그것 좀 많이 가져가고. 네, 어머님. 그런데 떡은 따로 안 챙겨갈게요. 저희 집 냉동실에도 이미 떡이 좀 있어서요. 그래? 떡을 살 일이라도 있었나 보네. 제가 호박 들어간 걸 좋아해서요. 인터넷으로 호박떡 작게 포장된 걸 조금 사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충분하기는? 우리 중현이는 호박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잔말 말고 시루떡 챙겨라. 소분해서 냉동실에 착착 넣어놨다가 우리 중현이 출출하다 그러면 간식으로 내주면 되지. 우리 중현이가 시루떡 얼만큼 먹었나 안 먹었나 앞으로 내가 검사할 테니까 네가 잊지 말고 꼭 챙겨주고. 네 입만 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다 먹어버리지도 말고. 알았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특히나 시어머니께서 점차 저에게 당신의 본색을 드러내시면서 저는 무척 당황스러워졌죠. 제가 둘째 며느리라고 해서 저를 둘째라고 부르셨는데 근엄한 목소리로 둘째라고 불러대시는 통에 나중에는 제가 환청까지 들었다니까요. 주변에 시어머니가 안 계신데도 귓가에 둘째라는 부름이 들려온 것 같아서 고개를 두리번거린 적도 여러 번 겪어봤었네요. 하도 그 부름에 시달려서 그랬나 봐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를 사실상 뵐 일이 거의 없었으니 겪어볼 일도 없었고요. 결혼 직후에는 제가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별 생각이 안 들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막대하신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좋게 순화를 하자면 저를 너무 편하게 대하시는 것 같았달까요?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 한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면서 살아보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시어머니의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대화할 때 굳이 그걸 오래 끌고 가면 저만 손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후로는 웬만하면 제가 네 어머님 하고 대화를 끝내는 편이 되었어요. 그게 속편한 길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이셨어요. 여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사 준비를 마쳐야 하는 것이라든지 남자들이 더 대접받는 게 당연하고 당신은 뒤에서 묵묵히 보조하는 역할로 만족을 하신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었죠. 연세만 보자면 그렇게까지 옛날 분도 아니셨건만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 비하자면 확실히 요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순히 그 전철을 밟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 몇 번의 제사를 겪은 다음 찾아왔던 명절날에
저는 남편하고 아주 일찍 시댁의 큰 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제사가 진행될 예정이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이 상당히 어색한 눈치로 저희 부부를 맞아줬죠. 특히나 남편 쪽을 바라보면서 다들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유, 남자가 무슨 준비를 거둘 줄 안다고 이렇게 일찍 왔어? 아니에요. 중현 오빠도 같이 준비하고 싶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온 거고요. 저희 뭐부터 하면 될까요? 아니, 너는 일찍 올 것 같으면 너만 오고 네 신랑은 이따가 준비 다 되면 따로 천천히 오라고 하든가 했어야지. 굳이 이렇게. 저에게 뭔가 지적들을 하고 싶으신 눈치였는데 저는 그런 기색을 못 읽은 척 일부러 그렇게 굴었습니다. 저라고 원래 제사 음식 준비할 줄 알았겠나요? 결혼하고 나서야 처음 해본 음식들도 있었던걸요. 그런데 저보다 체력 좋은 남편이 작업에서 빠질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더 남편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지난 몇 달간 제가 체험을 해본 게 있었으니 이제 남편에게도 그런 걸 알려줘야 할 차례였습니다. 튀김을 그냥 튀기는 게 아니라 재료 손질부터 다 해야 하는 거였어? 그럼 오빠는 고구마나 오징어가 원래 튀김 사이즈로 나오는 줄 알았던 거야? 그럴 리가 없지. 여태까지 다 직접 씻고 자르고 재료 손질부터 다 마치고 나서 튀김옷 입혔던 거야. 오빠는 옆에서 튀길 준비나 해. 이건 내가 마저 할 테니까. 알았어. 그런데 부침개도 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까 듣기론 그랬었는데 그건 다 어디서 하는 거야? 어디서 하기는? 여기서 하는 거지. 이거 얼른 다 마쳐야지 다음 부침개 할 수 있어. 뭐? 이 자리에서 한다고? 잠깐만. 설마 생선 굽는 것도 여기서 한다는 건 아니겠지? 여기서 안 하면 밖에 나가서 할까? 오빠, 잔말 말고 얼른 이거 튀김 반죽 입혀서 얼른 튀겨. 우리 시간 없어. 난생 처음으로 제사 준비에 참여해봤다던 남편은 그야말로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느긋하게 세워라 내워라 준비를 하더니 앞으로 해야 할 게 산더미처럼 남아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얼이 빠져버렸죠. 게다가 음식만 하면 단가요? 때마다 그 뒷정리를 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허둥지둥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발견한 시어머니께서 앞치마 바람으로 얼른 달려오셨죠. 이게 뭐야? 중현이가 아예 이걸 하고 있는 거였어? 둘째 너는 이런 것들은 네가 다 하면 될 것이지 왜 중현이를 시키니? 얘가 뭘 할 줄 안다고? 아니에요, 어머님. 이쪽 쟁반에 있는 것들은 전부 오빠가 만든 거예요. 솜씨 괜찮죠? 저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이런 속 터지는 소리를 들어봤나 참. 내가 참 어이가 없구나. 시어머니께서는 남자가 제사 음식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열변을 토하셨고 남편은 눈치를 살펴가면서 조심스레 부침개를 뒤집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보면 참 중립적이에요. 분명히 제 편이고 제 의견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건데 막상 자기 모친이 전면에 나서면 그 앞에다 대고 또 반박은 못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저에게 맞춰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이미 정해져 있는 시댁 전반의 분위기, 각자 정해져 있는 역할들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답니다. 슬프게도 그게 현실이었어요. 저 혼자 반기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댁의 모습을 바꾸어 나갈 자신도 용기도 부족했고요. 저 딴에는 야심차게 시댁의 모습에 조금씩 변화를 줘보려고 했지만 점차 쉽지 않았던 것은 시어머니께서 완강하게 버티고 계신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는 시댁 내의 문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제사가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할 때도 남자들은 넓은 자리에서 여자들은 부엌에 모여서 이렇게 따로 식사를 했어요. 처음엔 몰랐지만 이게 아예 정해져 있는 시댁 내의 풍습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이런 지경일 줄은 몰랐던 것이죠. 여기 국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예, 지금 가요. 시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국 리필을 요청하시자 시어머니께서는 엄청난 반응 속도로 일어나셨었죠. 그런 모습을 점차 두 눈으로 봐가면서 저는 식사 때마다 체할 것 같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저는 점차 시아버지를 비롯해서 시댁 남자 어른들의 수저, 물, 반찬, 후식 같은 것들을 챙겨드리게 됐는데요. 시어머니 같은 여자 어른들이 워낙 솔선수범하시니까 제가 안 따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둘째야, 너 네 시아버지한테 언제부터 안부 전화 드리는 거 할 거니?
네? 저요? 저는 어머님께 나름 연락 자주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부족했나요? 나한테 카톡 몇 번 하는 걸 가지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해온 거 아니지? 지금까지는 너 편한 대로 하게 뒀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구나. 네가 먼저 알아서 네 시아버지한테 안부 전화 드리렴. 아, 네, 알겠습니다. 오빠랑 상의해서 정해볼게요. 갑자기 여기서 중현이가 왜 나와? 난 지금 둘째 너한테 하는 소리잖니? 하지만 오빠랑 저는 부부인데. 그리고 아버님은 오빠의 아버지시잖아요. 당연히 같이 상의해서 안부 전화 드리는 걸 정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얘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되려 약삭 빠른 건지 모르겠네. 아유, 둘째야. 잔말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너 혼자 중현이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시아버지한테 안부 전화 드려. 내 말 알아들었지?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뭔지, 취미생활이 뭔지, 요즘 잘 보시는 TV 프로그램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냥 적당히 생각나는 대로 자기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연락하고 있으면 자기도 바꿔달라 그래서 짧게 자기 처가 식구들하고 인사하는 사람이었고요. 저는 이 정도가 그냥 무난하고 적당한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아니었나 봐요. 제가 시댁 집안에 완벽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종 같은 며느리가 되길 바라셨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며느리한테 너무 순종적인 모습만 바라신 거였죠.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있어요. 아주버님은 일찍 결혼을 하셨고 그렇게 형님께서는 저보다 나이가 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신 적이 있어서 다리에 통증을 안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쭈그려 앉아서 하는 일은 어려워하셨고요. 제사 음식 만들 때도 앉아서 하시는 일은 거의 빠지셨습니다. 그렇기에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비중을 점점 더 키우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형님은 작전인지 원래 그러신 분인지 표정도 항상 건조한 편이고 말수도 적으시고 아주버님은 장남이라 그런 건지 어머님께서 함부로 못 건드시는 게 딱 보이네. 그렇다면 그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점차 시댁의 화살바지가 될 게 뻔한 상황 아닌가?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제사 일정들을 보면 한숨만 나왔습니다. 제사가 없는 날에도 이제는 제사 준비가 너무 신경 쓰여서 머리가 다 지끈지끈거릴 정도였어요. 단순히 노동만 하는 것으로도 힘이 들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자꾸 날이 갈수록 저한테 군기를 잡으려고 하시는 게 보여서 그게 짜증났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께 안부 전화 꼬박꼬박 드리라고 강요하시면서 제가 정말로 연락을 드렸나 안 드렸나 감시하고 체크하시는 것도 숨이 막혔고요. 어느 날은 제가 진짜 신경질이 나서 제삿날에 그냥 늦게 도착했어요. 몸살 감기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같이 온 남편한테는 별다른 말씀 안 하시면서 저한테만 시어머니께서 잔소리를 퍼부으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짜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약 먹고 경과를 보느라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말도 아닌 평일 저녁에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원래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제사가 쉽고 간편한 일인 줄 알고 있었니? 에휴, 그렇다면 둘째야, 이 기회를 삼아서 제사가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네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제사상 다 차려진 다음에 도착하는 일이 없도록!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다른 사람들하고 네가 같니? 너는 준비 과정부터 참여해야 하는 여자니까 그렇지? 여자, 남자 역할을 굳이 그렇게까지 가르시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갑니다. 형님께서도 몸이 불편하신데 꼬박꼬박 힘들게 준비하시는 거 솔직히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요.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새치 혓바닥이 길어? 둘째야, 너 원래 이렇게 말대꾸가 청산유수인 애였니? 너, 네 신랑이 우리 중현이한테도 늘상 이렇게 구는 거니? 어머님께 말대꾸를 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한 일인 줄 알면 됐고.
그리고 첫째 말이다. 제사만 충실하게 잘 챙겼어도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그렇게 다치는 일도 없었을 게야. 삿된 마음을 먹고 제사를 빠졌으니 조상들이 노하지 않고 배겨. 그러니 아픈 다리로라도 제사에 참여해야 맞지. 그게 속죄하는 길이고 그게 우리 집안에 들어온 여자로서 마땅히 할 일이야. 아니,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형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일을 시어머니께서는 제사와 결부시켜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에게 따로 물어보고 알아낸 것을 종합해보자면 이랬어요. 형님께서는 시집 오신 직후에는 제사에 열심히 참석을 하셨지만 점차 염증을 느끼셨던 모양이에요. 바로 저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제사가 있었던 어느 토요일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참석을 안 하시고 친구분들과 형님은 놀러 가셨대요. 아주버님은 홀로 제사에 참석하셨고요. 그런데 하필 그때 형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로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어른들은 조상의 심기를 거스르면 그렇게 화를 당하는 거라면서 열화와 같이 주장하셨대요. 그 후로 형님께서는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상태로 제사에 참석하시면서 조용히 역할을 다하게 되신 거였죠. 그런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놀랍고 신기한 마음 따윈 들지 않았고 되려 시댁에게 진절머리가 났어요. 제사에 미쳐있는 집안인 것도 알겠고 남녀가 유별하다는 것을 몸소 시범 보이는 집안인 것도 알겠는데 미신을 신봉하면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매도하려고 하는 꼴은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결혼 전에 그렸던 풍경하고는 너무 다르다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들을 보고 듣고 겪어가면서 이겨낼 자신이 없다고 저는 남편에게 진지한 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남편은 저에게 늘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댁 식구들에게도 늘 좋은 가족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도저도 아니었네요. 제가 시댁의 모든 것에 순응하면서 희생만 하면 모두가 화목해진다는 걸 저도 모르진 않았어요. 다만 심정이 너무 복잡해서 그러기 싫었을 뿐이었죠. 진지하게 저는 이혼을 머릿속에 떠올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하늘의 농간인가요? 어쩐지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몸의 컨디션이 일정치 않다고 했더니만 제가 임신 상태였더군요. 워낙 생리가 불규칙했던 저였기에 몰랐어요. 팔다리는 워낙 말랐지만 뱃살만 많은 체형이라서 배가 나왔는지 어쨌는지도 몰랐고요. 제가 하도 짜증을 내고 거기에다가 음식까지 가려먹기 시작하자 남편이 혹시 임신한 건 아니냐면서 검사를 권해봤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무척 낮다고 생각하며 검사를 했는데 정말로 임신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저한테 14주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14주가 되도록 임신한 줄 몰랐던 사람이 저 말고도 있냐면서 오죽하면 병원에다가 그런 걸 물어봤었네요. 그런데 임신한 지 20주가 되도록 몰랐던 환자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괜히 위안을 받았었네요. 임신했는데 제사에 빠지면 뱃속 아기한테 안 좋은 일 생길지도 모른다고. 우리 집안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오빠 말에 나 지금 너무 화가 나는데 가장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 나도 그 생각이 든다는 거야. 혹시라도 내 뱃속의 태아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데 만일 내가 제사에 빠졌었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빠져서 그렇게 된 거라고 날 몰아가겠지? 난 결혼 전에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제사에 몰두하는 집인지 몰랐어. 난 별 생각 없이 그냥 때 되면 제사에 참석했었으니까 그게 다였거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이네. 내가 식구들한테 말 잘해볼게. 네가 임신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절대 제사 음식 만드는 건 못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남편의 말에 마음이 동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도 시달리면서 지내왔었더니 이제는 제사 음식 만드는 과정에서만 빠진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감이 들더라고요. 이미 벌써 제가 길들여진 상태였다는 것이겠죠. 시댁에서는 저의 임신 사실을 무척 반겨줬습니다. 경사났다고 엄청 좋아해줬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이제 일손이 하나 빠지니까 좀 곤란하게 됐구나. 시어머니처럼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심 뜨끔했지만 죄책감은 안 가지려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시집 오지 않았다면 저는 없었을 인력이잖아요. 저 없이도 원래 재산은 잘 돌아가고도 남아야 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편하게 가졌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엄청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게 저는 느껴졌죠.
네가 우리 아들하고 나를 이간질해? 어머님,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서 워낙 몸이 안 좋으니까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뿐인데요. 오빠는 제가 혹시라도 상태가 나빠질까봐 걱정하는 거고요. 둘째, 네가 지금 이렇게 변명을 번지르르하게 늘어나봤자 날 속일 순 없어. 우리 집안 분위기를 네가 다 망쳐놓으려고 작정을 한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제 옆에서 그런 말씀들을 중얼중얼 거리셨는데 대놓고 저한테 큰 소리 치시는 것보다 이런 쪽이 더 무섭더라고요. 저한테 건강한 아이를 못 낳으면 각오하라는 식으로 그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이게 악담인지 뭔지 구분이 어려웠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의 판단력이 아예 흐려진 듯 했어요. 어쨌든 저는 임신기간 내내 눈치를 보면서 지냈었고요. 이때도 참 각양각색의 일들이 벌어졌었죠.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제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인사시켜 주시겠다고 집으로 데려오셨었는데 식구들이 제사 이야기를 꺼내는 걸 듣고 그 여자친구분 표정이 왠지 어두워졌었거든요. 저는 그걸 감지했었어요. 그리고 몇 주 뒤 도련님이 그 여자친구분과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결혼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던 사이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도련님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다면서 시련의 슬픔에 허덕이셨고 시어머니께서는 감히 자기 분수도 모르는 여자애가 내 아들을 차버렸다면서 엄청 화를 내셨어요. 참나, 저는 왜 그 여자친구분이 주랭랑을 쳤는지 너무 잘 알겠던데요. 내가 만약 결혼하기 전에 시댁의 실체를 알았다면 난 아마 결혼을 안 했을 것 같네. 결혼을 코앞에 두고 제사의 민낯을 조금 알아버렸을 땐 이미 늦은 감이 있었지.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판단을 잘했어야 했어. 내가 너무 안일했나 봐. 그리고 저는 그 여자친구분처럼 제가 과거에 행동하지 못했던 것을 내심 후회했어요. 남편이 작정하고 자기 집 이야기를 연애기간 내내 저한테 숨겨왔던 것도 새삼 괘씸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가 막히게도 임신 상태였으니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해봤자 저만 손해였죠. 저는 예정일보다 사흘이나 늦게 출산을 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잠깐 뵙고 왔다는 착각이 들 만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출산 도중에 제가 횟가닥 해버려서 병원에서도 난리였었고요. 정신을 차려봤을 때 저는 완전히 중환자가 되어 있었으며 가족들은 눈물바다 상태였답니다. 여기서 가족이라고 함은 제 친정 식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 사는 작은 이모까지 오셔서 저를 그렇게나 걱정해 주셨건만 반면에 시댁 식구들은 반응이 썩 건조했습니다. 이래서 시자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엄청난가 봐요. 저희 친정엄마는 저를 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손주를 보러 가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지인분들께 죄다 연락 돌리면서 손주 봤다고 자랑은 그렇게나 하셨으면서 저한텐 따스한 말 한마디 안 해주는 걸 보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이 낳는 건 당연한 일이지. 도중에 큰일 날 뻔했다지만 어쨌든 지금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으니까 된 거 아니니? 순산 축하한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쏘아붙이셨던 시어머니. 그 모습은 아마 세월이 더 지나도 저한테서 안 잊혀질 것 같네요. 두 눈만 멀쩡히 뜨고 있으면 뭐하나요? 다른 신체 부위는 다 성치 않았는데요. 이런 몰골을 보면서도 당사자 앞에서 순산이라고 하시는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한술 더 떠서 당신의 과거 출산 이야기와 고된 시집살이로 힘드셨던 이야기, 인생의 굴곡을 어떻게 겪었는지 하는 이야기 등을 제 앞에서 줄줄이 늘어놓으셨어요. 죽었다 살아나서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런 걸 궁금해했겠어요? 전혀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부득불 저에게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출산하고 나서 겪은 가장 황당한 경험도 시어머니께서 선사해 주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저거 작은 얼굴로도 패시시 웃는 거 봐라. 아유, 어쩜 저렇게 지 아빠랑 닮았을까? 네? 다들 아기 저 닮았다고 하던데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또 달리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내가 헛소리를 한다는 거니? 누가 봐도 우리 중현이를 빼닮았는데.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의 공통점, 바로 쌍꺼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진한 쌍꺼풀을 타고났어요.
친정엄마를 비롯해서 외가 식구들이 엄청 진한 쌍꺼풀들의 소유자인데 제가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쌍꺼풀은 우성 유전자라서 강하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기는 쌍꺼풀이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제 인매도 고스란히 타고나서 신기할 정도였죠. 남편도 저희 아기를 보면 볼수록 제가 떠오른다면서 자기 유전자는 어디로 갔냐는 농담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아기가 남편을 쏙 닮았다느니 목숨 걸어 출산한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시어머니께서는 시도 때도 없이 하셨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인정할 때까지 그러실 거라는 걸 눈치챈 이후로는 저는 그냥 장단을 맞춰드렸어요. 가만 보니까 남편의 느낌을 아기가 닮은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는 아기가 친탁했다는 그 타령을 관두셨답니다. 임신하고 출산할 때까지 저는 제사 준비의 현장에서 뒤로 밀려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저에게 다시 압박이 들어왔어요. 열심히 제사상 차리라는 강력한 압박이 시어머니를 필두로 한 시댁 여자 어른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내세운 논리의 최고봉은 이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나는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니? 요컨대 당신께서는 지난 세월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찍소리 않고 모든 일을 다 수행하셨는데 어째서 둘째 며느리인 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지려고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당신의 뒤를 잇는 시댁의 참된 일꾼으로 키우려고 하셨어요. 형님께서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저를 낙점하신 것이었죠. 둘째 너는 내가 해온 만큼의 반만 해도 그 이상을 바라지 않을 테니까 반만큼이나 해봐라. 네가 도맡아서 제사 준비 아예 해보고. 네? 어머님, 저는 아직 애 보느라 정신이 없는 시기를 못 벗어났는데요. 그리고 어머님도 그렇고 어른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제가 어떻게 제사 준비를 도맡을 수 있겠어요. 어차피 네가 이 집안 제사 음식을 다 해야 하는 때가 오게 돼 있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저는 그런 감투를 쓰는 것에 지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당신의 후계자를 삼으려고 하신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저를 개고생시켜보려고 하신 뜻인 게 확실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던 그날부터 제가 당신과 당신의 둘째 아들 사이를 이간질해왔다고 믿고 계셨으니까요. 저를 보실 때마다 눈빛에는 저 얄미운 것이라는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결혼하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익숙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짜증이 나네. 도대체 그깟 제사가 뭐라고 1년에 10번씩 그런 시간 낭비, 체력 낭비, 돈 낭비를 해야 되는 거야. 솔직히 이제는 제사 자체가 이해 안 될 지경이야.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면서 저를 부려먹으려 하실수록 제 안에는 그런 원초적인 불만이 퍼져나갔어요. 제사 준비하느라 고생하고 치우느라 고생하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제사 날짜 잡히면 그때 모이느라 다들 고생하고 음식은 또 매번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완전히 낭비였고 어디 불우이웃 단체에다가 음식을 기부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아이를 낳았지만 저는 여자이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제사에 시달린 반면 남편은 우는 아기만 달래줘도 그것으로 멋진 남편, 착한 아들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한테 결혼하고 나서 함부로 군 적 없었고 만취해본 적이나 욕을 입에 담아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 사람들 앞에서 고분고분한 사람이라는 게 저로선 문제였죠. 제사 같은 건 집안의 오랜 전통이었으니까 결코 자신이 깰 수 없다고 했고 여자들이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원래 그래왔으니까 자신이 참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별로 부드럽지 않다는 걸 남편은 진작 알고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 해왔지요. 제가 고부관계가 어렵다고 상담을 청해도 남편은 엮이고 싶지 않아 했고요. 제사뿐만 아니라 명절, 생신, 연말 연시, 어버이날, 김장, 정말이지 시댁에 드나들 건수가 넘쳤습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에는 그렇게 자주 안 갔어요. 그게 서운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시댁처럼 시도 때도 없이 집합해야 하는 쪽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모두가 모여야 하는데 저희만 빠지면 그 죄는 제 몫이 됐어요. 최 씨 집안의 사람은 남편이었건만 비난의 화살은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시댁이 어이가 없으면서도 제가 그 불문율이라는 걸 깨는 불청객이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맞춰주면서 계속 살아왔죠. 하지만 사람이 10번 잘해도 한 번을 못하면 그게 더 남는 법이라고 하던가요. 딱 그 표현을 증명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일이 좀 안 풀려서 저희 부부가 신경이 좀 곤두서 있던 시기였어요. 아이 문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이것 때문에 살짝 싸우기도 했었고요. 이런 와중에 마침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는 시댁 어른 생신 때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또 생각했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시나 하고요. 제가 기분이 많이 안 좋았던 시기였기에 솔직한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어머님, 그걸 왜 저한테 상의를 하세요? 아버님의 사촌분이시니까 그쪽에 여쭤보시는 게 맞지 않나요? 여차하면 형님도 계시고요. 둘째, 네가 전적으로 이런 거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제가 전적으로 그런 걸 준비하는 사람이라고요? 제가요? 언제부터요? 그리고 집안일 상의하실 거 있으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한테 연락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게 어디다 대고 어른 앞에서 싸가지 없이 굴어! 이런 일은 원래 아녀자가 해야 하는 것임을 남자들 보고 하라고 할 일이 아닌데 며느리인 네가 하는 게 당연하지.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시어머니의 비위를 안 맞춰드리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 있는 제사 때 보자면서 저한테 일을 박박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사 때 안 갔습니다. 남편 혼자 보내려고 했는데 자기 혼자는 안 가겠대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 것인지 희한하게 혼자서는 자기 본가에 안 가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제사에 무통보 불참했죠. 전화 오는 것도 안 받았어요. 역시나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나셨죠. 어디 감히 제사의 모습을 안 드러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저한테 훈계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아팠다는 핑계를 대면서 간만에 네 어머님으로 대응했어요. 뭐라고 하시든지 말든지 한 귀로 듣고 나머지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뒤에 남편이 사업을 접게 됐어요. 원래도 위태위태했는데 또 일이 하나 터지는 바람에 급하게 정리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고 전화 받자마자 이상한 훈계를 늘어놓으시길래 그냥 끊었어요. 제사에 불참해서 벌을 받았다는 역시나 그런 얘기였죠. 듣고 싶지 않아서 피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아예 찾아오셨어요. 저도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받아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약이 오르셨는지 금방이라도 저를 치실 기세로 욕을 하셨습니다. 그래, 오냐! 제사에 우리 중현이가 안 온 것도 다 너 때문이었다는 거지? 이 조상신을 노하게 만든 버러지 같은 년이 기어이 우리 중현이 앞길을 막아? 너 때문에 부정 타서 사업까지 망하게 됐잖아! 너 이제 어떡할 거냐? 너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거야? 쓰레기 버리러 나갔었던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고함 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죠. 시어머니께서는 눈이 완전히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내내 제가 마음에 안 드셨었는데 그게 터져나오신 것이었겠죠. 너와 같은 걸 지금까지 며느리로 두는 게 아니었는데 네가 우리 집안 제사를 맡았다간 조상신들이 다 노해서 우리 집안 자체가 망해버릴 거야. 너 당장에 꺼져라. 우리 집안 핏줄은 두고 너만 꺼지면 된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보고 이혼이라도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너는 이혼을 당해봐야 정신 차리고 조금이나마 고분고분해질 년이야. 지금도 봐라. 싹싹 잘못 빌지 않고 내 눈 똑바로 쳐다보는 것부터가 넌 글러먹었어. 이 여자다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너 같은 걸 며느리로 계속 둔다는 건 말이 안 돼. 이 이상으로 우리 집안에 부정 묻히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꺼지거라. 제가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눈빛이 살벌해진 남편이 저랑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오더니 이내 제 옆에 섰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죠. 어머니야말로 꺼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어머니 살아오신 걸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그간 참아드렸지만 이건 도를 지나쳤습니다. 저 앞으로 제 처자식만 바라보면서 살 거예요.
제 인생에서 어머니 도움이나 관심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중현아. 아이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것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어. 아유, 어쩌다가 내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정말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어머니. 조상신 덕을 본 사람들은 제사 안 지내요. 때마다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닌다고요. 그런데 없이 살고 못 배운 사람들이 주로 제사의 혈안이 되어서 지키더군요. 예, 바로 우리 집안처럼요. 제사 때문에 들인 시간이랑 돈을 다른 데 썼으면 집안 식구들은 모르긴 몰라도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있었을걸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모습은 결혼 전에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일갈에 시어머니께서는 비틀거리시더니 이내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주저앉으셨어요. 아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면서 버텨왔는데, 네가 내 아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 순 없어. 너는 지금 나를, 네 어미를 부정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 녀석아. 저는 어머니를 부정하고 싶어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스스로 어머니 인생 포기하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부정해오면서 살아오신 거겠죠?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손으로 입까지 틀어막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었고 옆에서 듣고 있는 제 심장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멍하게 당신의 아들 부부를 올려다보시더니 잠시 후에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는 너무 초라한 등을 보이시면서 집을 나서셨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작아 보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결혼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장 문제의 근원인 제사라든지 시어머니의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해봤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그런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면서 저에게도 자기 생각을 꺼내줬던 거예요. 사업 접게 돼서 자존심도 상하고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죽을 맛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저 자식은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남편이 눈물 고인 눈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제 안에서 남편을 남몰래 원망하고 있었던 마음들을 떠나보내기로 했어요. 남편은 앞으로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 무조건 저를 지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네요. 저는 그 후로 제사에 안 갔습니다. 아주 속 시원하고 홀가분해서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시댁 집안 사람들이 다 난리였지만 남편이 제사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로부터는 그런 일이 있고 거의 보름이 흘렀을 때 사과를 받았었습니다. 내가 그때는 말이 너무 심했구나. 둘째야, 내가 미안했다. 우리 다음번 제사 때 사이좋게 준비해보자.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었죠. 어머님의 생각이 바뀌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있는지 어머님이라면 파악 마치셨을 거라고 믿어요. 아, 그리고 제가 어머님을 제사 때 뵙는 일은 계속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속이 타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날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딱 끊었으니 그러실 만도 했죠. 슬슬 당신의 어린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신 것 같기도 했고요.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시면서 절절한 사과를 하시길래 이건 못 이긴 척 답장을 해드렸었네요. 저랑 있었던 일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시댁 사람들하고 언쟁을 좀 일으키신 모양이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근본적으로 제사 때문에 다들 설왕설래한 듯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가 제사에서 빠지고 나서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뭔지 아세요? 형님께서도 제사 불참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가 압권이었습니다. 시댁 집안에서 슬슬 제사를 축소하자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께서도 시름시름 알아대시느라 체력이 예전만 못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빠지면 제사가 안 돌아간다면서 축소하는 쪽으로 얼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참고로 저희 남편은 지금 새로 시작한 일이 아주 잘 되고 있답니다. 시댁의 제사는 완전히 축소가 되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자꾸만 내가 왜 그렇게 미련토록 살았는지 이런 카톡을 보내놓으십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답장을 드리기가 애매해서 그냥 저희 아이 사진이나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네요.